이번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민주화 운동과 혁명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6월 민주항쟁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역대 대통령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온 것까지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한만의 총선으로 첫 번째 당선이 됐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면요, 우리의 첫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민주적인 그런 나라로의 발전을 기대했던 그런 대통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둘 것이 있죠. 첫 번째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부정선거를 일으켰어요. 언제? 바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쵸?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 부정선거는 투표인들로 하여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투표를 좀 눈치를 보게 하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투표 용지를 불태워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만행들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큰 혁명이 있었죠. 바로 4.19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스스로 하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 하면 책에 그게 큰 비중으로 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여러분 4대 대통령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민주화의 흐름에 우리가 가담을 하느냐 하고 기대를 또 국민들은 걸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5.16 군사정변은 누가 일으켰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해나가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을 계속 바꾸는 유신헌법 또 기억이 나고요. 헌법이 아니죠. 유신헌법이 기억이 잘 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대에서 9대까지 계속 했었네요. 그래서 63년부터 무려 79년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다시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말은 뭐냐?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를 이끌고 또다시 뭔가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12.12 사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군인 출신의 군사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일어났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독재를 하려는 그런 행동에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광주에서 크게 들고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또 무력으로 다 진압을 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든지 아니면 더욱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큰 힘을 보여주었고요. 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나 사회적인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희생됐던 2명의 대학생들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6월 민주항쟁까지만 자세히 배웠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와 더 가까운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쭉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는요, 독재라든지 군사정권 이런 정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과거에 희생했던 그런 선조들이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죠. 그 이후에 네, 여기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또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13대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 굉장히 이름이 익숙하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전두환이 있던 그 시절에 여당 소속이기 때문인데요. 1988년에 당선이 됩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부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무엇이죠? 없어졌다가 새로 생겨났다는 말이죠. 원래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를 새로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19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당선된 대통령은 1993년에 14대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하는 중에는요, 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원을 뽑기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도 합니다. 1995년의 일이에요. 굉장히 짧게 일어난 것 같지만 이때의 사회는 굉장히 점점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대 대통령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1998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선생님도 조금씩 기억이 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 수도 있는데 2003년에는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고요. 2008년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17대인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2013년에는 18대 대통령인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간에 좀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탄핵이 되어서 도중에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2017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들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1대부터 19대까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네, 다 외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어른이 돼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대통령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종종 선생님이 인터넷 뉴스나 뭐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요, 뭐 네이버 뿜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조롱하고 우스갯거리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상스러운 욕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통령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단정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또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그냥 재밌어 보이니까, 또는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막 하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런 막 편가르기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정치나 경제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쭉 살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본인만의 그런 생각을 잘 정립을 해서 스스로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거나 또는 별 생각 없이 큰 정보 없이 함부로
뭐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나쁜 유행어들을 배운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말이 막 꼬이네요. 사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본도 막 써놓고 이랬었는데 저장을 하면서 컴퓨터가 한번 꺼지더니 완전히 대본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말이 좀 빠르다 싶으면은 이 유튜브 기능 중에 좀 느리게 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 6월 민주항쟁 이후로 돌아와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죠.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직선제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에 따라서 1987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직선제와 간선제의 차이점 배웠죠?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는 것이 직선제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 써 있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대통령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자, 1971년에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16년 만에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막 독재 정권도 있고 군사 정권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어부지리로 전두환의 뒤를 이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뽑히게 됐고요. 이때 이 세 후보가 있었는데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꽤나 인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후보와 표가 확 갈리는 탓에 이제 상대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더 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13대, 14대, 15대, 16대부터 쭉 해서 현재의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직선제는 오늘까지 쭉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굉장히 이 캐리커처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공유해 주신 선생님 걸 따온 건데요. 굉장히 잘 그렸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지방자치제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건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의원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을 스스로 다 꼼꼼하게 신경 써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 충청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지역별로 더 주체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단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다 이 두 개씩은 있어요. 그럼 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지방의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로 꼭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1번 지방의회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지방의회는요, 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 구의회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의회 여기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의회는요, 의원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각각의 지역에 그 시에서 필요한 또는 도에서 필요한 이 지역들에서 필요한 그런 법칙이나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의회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청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이 있고요. 그리고 군청, 구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시장이 있겠고 도에는 도지사가 있고요. 군에는 군수, 구에는 구청장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우리 남양주 금곡초등학교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나오는 남양주시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시로만 따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남양주시 의회와 남양주시청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것이 모두 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다 모든 지역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자유로운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먼저 만약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금곡동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또는 교통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라고 한다면 금곡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민원을 넣게 될까요? 맞습니다. 남양주 시청이라든지 금곡동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에 우리가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들은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게 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민주적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요, 1952년에 우리 정부가 등장하면서 처음 시행된 건데요. 1961년에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1961년에 군사정변이 있었잖아요. 지방자치제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각 지역에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독재를 하는 군사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지방자치제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지역을 통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 지방자치제를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되는 거죠.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서 1991년에 의회가 먼저 생겨나게 되고요. 남양주시로 이해하면은 남양주시의회가 먼저 생긴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회가 생긴 다음에 1995년에 4년 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또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히 둘 다 여기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 의회와 이게 1번 생겨난 거였죠. 그 다음에 이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 또는 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지쳐 이제 그만 좀 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생겨난 것이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큰 나무라면 이것들이 풀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딱 생겨나서 점점 민주주의를 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알아서 잘 다스려라, 다스리는 게 아니죠. 각각의 지역을 잘 보살펴라 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방의회 의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주민 뜻에 어긋나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게 될 텐데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요, 또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바로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게임을 하거나 하면 소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소환한다는 건 다시 불러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뜻이 있는데요. 주민소환제 같이 한번 뜻을 읽어볼까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 말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투표로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시의회의 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도의회의 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빼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투표를 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배우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 첫 시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했던 그 말 기억을 하고 있나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국민의라는 거는 사실 정부 자체도 모든 국민이 다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뭐 시의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국민들이죠.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결성되는 정부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이런 근현대사라고 하는 가까운 과거의 역사까지 같이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실생활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까지 꼭 잘 정리를 해주길 바라고요. 특히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의 이름이나 그 중간중간 나왔던 인물들의 이름은 잘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